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부들 많이 하셨나요? 자, 우리 한국사 최종정리 특강, 마무리 특강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의 어떤 테마, 주제를 저는 좀 새로운 이름으로, 한 줄로 푸는 테마 한국사. 이렇게, 한 줄 테마로 푸는 한국사. 이렇게 정했습니다. 조금 제목이 낯설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여러분들, 기본 이론 강의 또 공부하셨고, 또 문제풀이도 받고, 그래서, 이제 뭐 시대 순서는 상관없이 종횡무진, 여러분들 뭐 위에서 아래로 뭐 좌에서 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우리가 연관성 있는 주제, 테마별로 우리가 뽑아서, 쏙쏙쏙 뽑아가지고, 정리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0시간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임의적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그 문제도 많이 경험하셨고 이론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결국 이 포인트는 제가 이제 부제로 다뤘던 것이 뭐냐면요. 이 주제에 집중하고 여러분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집중하고 출제 포인트를 찾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정보나 그 한국사 지식들을 개념 용어들을 정확하게 출제 포인트에 맞추는 이게 우리가 이 카메라의 렌즈 초점을 정확히 선명하게 맞춰서 선명한 사진을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갈고 닦은 실력을 더욱더 빛날 수 있게 하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테마 1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붙여놓고요. 그 아래 보면은 이렇게 한 줄 한 줄 더 드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일단 원칙 한 줄로 이렇게 그 중요한 역사의 상황을 개념을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주제들이 어떤 문제로 출제되었는가 이렇게 우리가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처음 출발하는데 역시 뭐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정치사 파트를 했습니다. 정치사라는 것은 우리가 고대부터 중세, 근세, 근대 태동기 그다음에 근현대사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엄청나게 많은 그 분량일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뭐랬어요? 내용을 다 다루는 게 아니고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주제들끼리 연결시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연관성 있는 주제들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야기하면서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주제는 뭐냐면 우리 그 역사의 무대인 바로 이 만주 대륙, 이 만주 대륙을 우리가 지배했던 그 고조선부터 시작을 해서 또 최근에 어떤 동북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간도 문제, 만주 지역에 대한 우리 조선족이 거주하는 그 지역, 간도 관련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연관시키고 또 근대사로 가서 이 독립군의 어떤 활약, 독립운동 기제와 독립군의 투쟁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연결시켜서 쭉 돌아서 일단 현대사로 돌아오는 이런 코스를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문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제목이 일단 여러분들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렇게 테마 1 이렇게 우리 자료에 있는 제목을 먼저 제가 적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문제의 번호를 또 이 문제가 1, 2, 3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필기도 하시고 뭐 정답을 체크하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문제 1번 이렇게 제가 적겠습니다. 자, 테마 첫 번째는 고조선입니다. 자, 어떤 한 줄 테마가 있는지 한번 보죠.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 그리고 탁자식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북방식이라고도 하고 만주와 북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굴되어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짐작하게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가장 많이 출제된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이 고조선의 어떤 세력 범위 그 영역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죠?
자, 일단 문화는 어느 시대인가요? 그렇죠. 청동기 문화. 청동기 시대. 청동기 문화. 그렇죠. 유물은 거미고비 그랬죠. 거미고비 이렇게. 거미고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중독이 됐을 겁니다. 저 공부를 하시면서. 그래서 거미고비, 거미고비, 거미인간 아니면 거미고비. 그래서 거친 무늬 거울, 거친 무늬 거울 이렇게. 뭐 이미는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아는 것은 뭐 필기를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동안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미송리식 토기. 그다음에 고인돌, 고인돌 이렇게 북방식 고인돌. 그다음에 비파형 동검 이렇게. 네 개의 유물이 있었죠. 그래서 이 네 개의 유물을 통해서 우리의 영역이 바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요서, 만주, 그리고 한반도 북부에 걸쳐 있었음을 우리가 이 지역을 무대로 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문제 1번을 보니까 다음은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나타내는 지도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유물 또는 유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렇습니다. 이 지도는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재에서 많이 봤던 그 지도 아니에요, 그죠? 고조선의 영역을 표시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5개의 선택지를 주고 있습니다. 고인돌, 명도전, 비파형 동검, 거친무늬 거울, 미순시 토기. 뭐야? 보입니까? 그죠? 거미고비. 근데 거미고비. 그래서 관련이 없는 것은 동그라미 2번. 바로 명도전이 되겠죠. 나름대로 명도전도 중요하지요. 그죠? 어떤 의미에서? 이 명도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철기시대. 그죠? 고조선과, 우리나라 고조선과 중국과의 어떤 교역. 그렇죠? 그래서 중국계 문화가 한반도에 이렇게 우리 고조선과 교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유물이 되겠죠. 그래서 뭐 명도전이나 다오리의 붓이나 이런 것들은 철기시대 중국 계통의 유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한번 가보자, 여러분들. 2번은 뭐냐면, 그러니까 1번은 그 용어로 설명한 것이고 2번은 그 고조선 시대의 유물을 직접 사진으로 보여준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은 다의 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가는 비파형 동검. 나는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뭐야? 나는 멋있게 생겼잖아. 이쁘게 생겼잖아요. 미송식 토기. 미송식 토기야. 답번은 비싼 무늬 토기. 얼굴은 V라인. 비싼 무늬 토기죠. 그죠? 자,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 거미고비에서 4개 중에서 몇 개? 2개가 사진으로 지금 출제가 된 것이지요. 1번, 한반도 안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룬 청동기 형태 2이다. 이렇게 하면 섭섭하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고조선의 영역이 무대가 요소와 만주 일대에 걸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한반도 안으로 축소시킨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 자, 문제 2번은 자, 우리가 이제 세형 동검에 대한 설명이죠. 1번은 그죠? 세형 동검 이렇게. 세형 동검과 무슨 집? 거푸집. 그죠? 거푸집.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의 발전을 보여준다겠습니다. 세형 동검의 분포 지역은 만주 아니고 어디에서? 한반도의 청천강 이남에서만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청천강 이남에서부터 대동강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청천강을 넘지 않아. 그렇죠. 자, 2번을 볼까요? 2번은 애니미즘과
토테미즘이 등장하던 시기에 처음 시작되었다. 이것은 신석기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그래서 다번과 연관시키면 좋겠죠. 비싼 투기. 자, 3번 다는 추추돌을 사용한 집터에서 주로 발견되었다. 자, 이 답은 어느 시대의 움집을 설명하는 것인가요? 움집 가운데에다가 중앙에다 기둥을 세우기 위한 추추돌을 만들어 놨다. 이것은 바로 청동기 시대죠. 그죠? 청동기 시대 움집.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다번 같은 비싼 토기가 나오는 것은 뭐요? 움집 중앙에 뭐가 있어요? 난방. 불을 피우기 위한 화덕이 있는 그런 난방 장치가 있는 움집이 바로 신석기 움집의 설명이 되겠지요. 자, 4번. 그래서 가와나 우리는 민족이 최초로 세운 국가의 특징적 유물이다. 바로 최초의 국가 고조선 시대의 특징적인 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은 4번 이렇게 정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지금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 우리 역사의 무대에 바로 요수와 만조 일대에 이렇게 걸쳐 있었던 고조선의 어떤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봤죠. 자, 그러면 이제 고조선 한군년에 그 한나라에 멸망을 하고 한군년이 그 자리에 들어섰고 그리고 이 한군과 투쟁을 통해서 우리 이제 다시 여러 나라를 만들어냈는데, 그죠? 그래서 두 번째 테마는 바로 우리 역사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나라 바로 부여가 되겠습니다. 테마 2는 부여가 되겠죠. 이렇게 부여. 그래서 이 만주 일대에서 그죠? 그 대륙을 푸른 초원지대를 누볐던 이 부여입니다. 자, 이 부여의 테마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부여는 연맹 왕국의 단계에서 멸망하였다. 분명히 그랬죠. 그래서 부여는 고구려와 백제의 어떤 시조이면서도 결국 고대 국가로 발전을 못하고 연맹 왕국의 단계에서 멸망했죠. 그렇죠? 5세기 말 고구려나 백제 건국 세력이 부여의 한 계통임을 자처하였고,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가 뭐야? 우리는 부여야. 우리는 부여야. 우리는 부여 계통이야. 이렇게. 또 이들의 건국 신화도 같은 원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건국설화나 백제 건국설화에서 자신들의 어떤 모체가 부여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1번. 다음에서 기술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박스 안에 보면은 고구려나 백제의 건국 세력은 이 나라의 한 계통임을 자처하였고 건국 신화도 같은 원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사철도는 왕이 지배하는 지역과 함께 오부를 이뤘다. 어때요? 이 우리가 앞에서 테마 한 줄이 결국 박스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사철도 이야기와 오부가 있죠. 이 부여 계통은 오부가 특징이다. 그죠? 오부. 자, 1번.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이것은 동해죠. 2번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낭낭 외에 등에 수출하였다. 철은 변하는 거야. 철은 변하는 거야. 그래서 뭐요? 변환이죠. 변환. 삼환 중에서 변환. 3번. 남의 물건을 훔치면 물건값의 12배를 배상하였다. 이걸 우리가 일책 12법이라 하죠. 그죠? 4번.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고 하여 편성하게 했다. 뭔가 교류가 없는 폐쇄성을 보여주는 어느 나라? 그렇죠. 동예. 강원 북부의 동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여에 대한 설명은 몇 번? 그렇죠. 동그라미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뭐야? 3번. 미안해요. 자, 3번인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부여에 관한 설명 중에서 우리가 이런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죠. 부여는 여러분들 반농반복이었습니다. 그죠? 일단 위치가 만주 송화강이었지. 그죠? 만주 송화강을 무대로 건국된 우리나라 두 번째 나라. 그래서 만주는 가장 북쪽에 있는 것이고 우리 한반도에서 본다면은, 그래서 겨울이 빨리 오죠. 그래서 그들의 경제 활동은
반농, 반목이었죠. 이렇게. 반목, 반농, 반목의 경제 단계였다. 이렇게. 농업 반, 목축 반 이렇게. 그래서 부여를 공부할 때 뭐가 특징이었어요? 이 목축, 유목, 목축, 유목문화, 수렵문화 그랬죠? 그래서 유목, 수렵 이렇게 문화가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어부를 봐도 왕은 중앙에 있고 지방에 사술도가 있는데 이 사술도에 나오는 것은 다 뭐였어요? 가축 이름이었죠. 가축. 그죠? 돼지, 개, 소, 말 이런 가축의 이름이 등장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축 그러면 뭐요? 애니멀이죠, 애니멀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많이 만나는 게 뭡니까? 띠, 그죠? 뭐 말띠, 개띠, 소띠, 뭐 원숭이띠, 용띠, 범띠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 몇 가지야? 12개. 그죠? 12개. 그래서, 우리가 십간 12제라고도 하고, 그 12지신상도 있고 통일신라에 그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 우연이었을까? 뭐 그건 조금 여러분들 뭐 깊이 들어가면 뭐가 나오겠지만 일단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요. 12 그죠? 12 그래서 12월에 뭐 영고 그죠? 부의 제천풍수 그리고 절도자는 12배. 그죠? 일체 12%. 도둑질한 자는 12배로 갚게 하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기억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접근하기 쉬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제가 그랬죠. 맨 서두에. 그래서 지금 뭐 이때는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다 아는 정보인데 좀 더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최종 마무리 만점을 향해서 이렇게 굳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성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보자. 자,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2번. 자, 부여에 관한 2번. 두 번째 문제. 자, 백제 건국의 주도 세력이 그렇습니다. 부여 고고력의 이주민 집단이었음을 말해주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그랬습니다. 백제가 부여 고고려 계통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세 가지 나옵니다. 자, 1번 백제 왕족의 성이 부여씨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고고려의 왕족은 고씨, 백제의 왕족은 백씨, 신라의 왕족은 신씨. 그러면 틀리죠. 자, 백제 왕족은 부여씨, 신라 왕족은 김씨.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백제 왕족은 부여씨다. 얼마나 쉬워. 그죠? 우리는 부여에서 내려온 집단이야. 부여씨. 그죠? 1번 영산강 유역의 마한 서곡들을 정복하였다. 이것은 백제가 마한 세력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장면이지 이것이 부여 고구려 계통이라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결정하면 되겠고요. 자, 3번 건국신화에서 비리와 온조가 주몽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렇죠. 이 백제 건국시조 온조, 그죠? 자기 아버지가 주몽이라고 했어. 그죠? 고구려 시조 주몽. 4번 한강 유역의 초기 백제 무덤은 압록강 유역의 고구려식 무덤 양식을 이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4번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단독으로 한 문제를 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사에서 또 중요한 유적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4번 얘기하고 좀 더 보완해 보자 합니다. 이 백제가 이 부여계통이라는 사실, 그죠? 백제. 뭐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 일단 한성시대에 석촌동 거분, 서울 석촌동 거분, 그죠? 서울시의 석촌동 거분은 고구려 장군총과 유사하다는 거죠, 그죠? 고구려 장군총과 같은 양식이다. 뭐라고 그래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라고 그러죠. 계단식 돌무지 무덤 이렇게. 그 동양의 피라미드라고도 부르는 이 장군총, 그죠? 이 만주 통구에 있는 장군총이나 서울 강남에 있는, 그죠?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 석촌동 스타일이야. 자, 서울 석촌동은 왜 같은 모양일까? 그죠? 그것은 바로 이 고분 문화에서 백제가 고구려에서 남하한 세력이라는 사실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조금 더 내려가서 사비 시대에 또 빛나는 한 사람이 있죠. 사비 시대 이렇게. 사비 시대에는 이 성왕이라는 분이 나오죠. 그죠? 성왕. 성왕은 그 고를 남부여라 했어. 그죠? 사비 시대 성왕의 어떤 중흥정치라고 하죠, 우리가. 성왕의 중흥정치에 보면은 그 고를 남부여라 했다. 나라 이름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어딨어요, 그죠? 백제가 아니라 부여, 남쪽의 부여라 이거야. 그리고 오부의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죠? 이 사비를 사비. 여러분 사비. 이 사비라는 발음 중요하죠. 왜? 사비라는 말을 이때 쓰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비가 뭐냐 그러면 연필 사비. 아니면 땅을 파는 삽이. 제가 이제 고민이 돼가지고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비를 잘 기억할까? 사비라는 말이 안 나와, 이게. 그죠? 지금의 부여를 옛날에 뭐라고 그랬죠? 그러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쪽 뭐, 백마강이 있어요. 여러분, 백마강. 백마강이 이 모래불판이 있어요. 모래. 거기서 뭐 수박 농사도 짓고 그래요. 딸기도 심고 막 그래. 그런데 제가 삽으로 이 모래를 파봤다.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거야? 하여튼, 이 사비는 부여. 그죠? 사비 부여. 이렇게. 자고님도 혼자라도 장난으로 이렇게 해봐야 되랍니다. 사비 부여. 이렇게. 그죠? 그래서, 사비 부여. 이렇게. 비비네, 비비. 그죠? 사비 부여. 사비 부여. 이렇게. 사비 부여. 사비 부여. 이렇게. 자, 이것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아까 문제 1번에서 봤다. 그죠? 부여에 오부가 있는 것처럼 백제도 오부의 행정체를 구축하고 있어. 이것들이 바로 백제가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민족이라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죠? 자,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그러면 또 뭘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백제를 봤으니까 이제 고구려를 봐야 되겠지. 그래서 테마 3 뭐야? 테마 3은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테마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자, 고구려의 한 줄 테마는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구려는 왕 아래에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있었으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또 최근에 이런 거 한번 개발했습니다. 고구려에 이제 이런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여유롭게 그냥 하세요. 이렇게 편하게. 고구려에 고추가 있다. 이렇게. 고추가 틀린 사람 이거 진짜 문제 있습니다. 고구려의 고추가의 어떻게 하라고, 그죠? 이런 거 틀리면은, 그죠? 고구려에 고추가 있다. 얼마나 쉬워? 쉽죠, 그죠? 고구려에 고추가 있다. 그래서 이 고추가 매력적이죠, 고추가. 그리고 또 뭡니까? 각기 사자조의 선인 등의 관리를 거느리고 있었다. 이 장면은 뭐야? 고구려의 어떤 연맹왕국 단계의 고구려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리고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 회의를 통하여 사형에 처하고. 다시 한번 붙여주세요. 제가 회의.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제가 회의, 그죠? 고구려 제가 회의 이렇게.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문제 1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제시어와 관련 있는 우리나라 초유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세요. 그렇습니다. 박스 안에 어떤 제시어, 사자조의, 서옥제, 동맹 이렇게 되어 있죠. 고구려 관련 여러분들 제시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번 관직명으로 상대부 장군, 상대부 박사, 장군 등이 있었다. 이건 뭐요? 최초의 나라 고조선의 관직이었죠. 2번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12배로 배상하고 여기까지 좋았어. 이거 조심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 푸는 하나의 요령을 터득하는 것이죠. 너무 성급하게 풀으면은 안 되겠구나. 끝까지 읽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마지막까지 봐야 된다. 간음한 자는 사형에 처하였다. 요게 문제네요. 그죠? 간음한 자 사형에 처하고 투기한 자 사형에 처하는 것은 뭐야? 부여. 그죠? 부여. 부여의 어떤 이런 수련문화, 유목문화의 어떤 또 하나의 모습이 뭐였어요? 형사취수제죠. 형사취수제. 형이 죽으면 동생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니까 부인이 많아. 이 많은 부인들의 투기나 간음을 금기시하는 것이 부여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간음과 투기에 대한 것은 고구려에는 없습니다. 4번 어때요?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회의를 통해 사형에 처해 가족을 노리로 삼았다. 우리 테마에서 읽었던 그 표현이 그대로 나왔죠. 4번 제사장인 전구는 신성지역인 소도에서 농경과 종교에 대한 의례를 주관하였다. 천구소도는 어디에 있어요? 삼안에 있죠. 삼안.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3번으로 답을 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실까요? 고구려 관련 문제 넘버 2. 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사실 초기 국가 고구려는 뭐 출제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어요. 상당히. 그죠? 그래서 한 문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2번, 3번은 여러분들 역시 뭐야? 만주 대륙을 호령했던 우리 자랑스러운 고구려였던 모습. 그래서 이 고대 국가 고구려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3번. 자, 다음 중 고구려에서 일어난 사실의 옳은 순서를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기업, 낭낭은 축출, 옥조 정복, 디귿 요동지역 점령, 리을 서안평 점령. 여러분들 여기서 니은의 옥조 정복은 2세기 태조왕이고 리을 서안평 점령은 311년 미천하이고 기억 낭낭은 축출은 313년 미천하이고 디귿의 요동 점령은 광개토왕이고 이렇게 해도 맞춰.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라고 맞출 수 있어. 그죠? 있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 더 쉬운 방법이 있다. 있지? 더 쉬운 방법.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 강의할 때 제가 알려줬죠. 이렇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죠? 고구려 발전 과정을 동쪽으로, 그죠? 동쪽으로. 그죠? 서쪽으로, 남쪽으로. 이거 있잖아요. 그죠? 동쪽에는 옥저가 있고, 서쪽에는 서안평이 있고, 그렇죠? 이런 반갑다 친구야. 그냥 저절로 나오잖아. 이런 문제 보면은 반갑다 친구야. 이거 뭐야? 남쪽, 남낭군, 축출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쪽 1번, 서쪽 2번, 남쪽 3번. 그리고 나머지가 뭐겠어요? 북쪽, 만주, 요동, 통일, 광개토왕 되잖아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고구려가 발전하는 과정을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다. 특별히 좀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 낭낭군이 나름대로 중요하죠. 313년. 고조선 멸망으로 설치했던 한군현. 자, 중국 한군현 세력을 완전히 축출했던, 이렇게 중국 한군현 세력을 완전히 축출한 사건이 바로 313년에 낭낭군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여러분들. 결국 뭐냐면은 완전히 종결된 이야기,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럼 그 전까지는 뭐겠어요? 고구려의 성장, 한 군영과의 투쟁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중국 세력을 완전히 축출한 장면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우리가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낙랑군의 위치는 여러분들 북한의 평양, 그죠? 대동강 일대에 있었다는 거,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낙랑군은 만주에 있지 않고 한반도 안에 들어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버 3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3번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자, 고구려에 대한 설명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그랬습니다. 소수림왕은 전진과 수교하여 대외관계를 안정시키고 대학의 설립, 불교 수용, 연령반포 등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강화하였다. 소수림왕이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는 연령반포였어요. 그죠? 2번 광개토왕 때에는 후연, 거란 등을 격파하여 요동을 포함한 만주 지역에서의 지배권을 확대. 좋았죠. 그죠? 그런데 평양성으로 천도하고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유역을 장악하였다. 요 평양성 천도 이후부터는 다 뭐야? 장수왕이에요. 장수왕. 그죠? 광개토왕의 아들 장수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3번은 바로 2번을 정답으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3번을 보실까요? 광개토왕은 신라 내무랑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라의 침입과 외유를 격퇴했고, 4번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고구려 영토는 한강 유역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뭘 통해서? 중원 고구려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3번 5세기 말 고구려는 한반도 중부지방과 요동을 포함한 만주 땅을 차지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 강국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한번 여러분들 3번까지 풀어봤던 것은 여러분들 이 고구려가 바로 이 만주 대륙을 지배했던, 그죠? 이 광개토왕 시기에 만주와 요동 지역을 이렇게 장악하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명확히 기억해 주시라는 의미로 한번 우리가 3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고구려의 이야기는 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여러분들, 고구려가 결국, 대당 투쟁을 승리했지만, 결국,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결국 무너져 가죠. 그래서, 7세기 후반에 고구려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668년에, 자, 일단 테마를 먼저 적어 놓을까요, 여러분들? 자, 테마를 적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테마 4 이렇게. 네 번째 테마는 발해가 되겠습니다. 발해. 자, 우리가 발해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했죠. 고구려가 이 멸망한 것이 668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조영에 의해서 발해가 건국된 것은 698년이었지. 그래서 고구려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는 발해 건국은 결국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렇죠? 30년이라는 시간, 30년. 근데 이 역사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30년간 누구에 의해서? 고구려 유민들에 의해서 무엇이? 대당 투쟁이 전개되었고, 그것의 결과가 결국 30년 후에 발해의 건국, 발해의 탄생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발해 건국 주도 세력이 바로 고구려 유민들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발해사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었어요. 자, 그런 쪽으로 한번 우리가 발해사를 한번 또 우리가 만나보도록 하죠. 자, 일단 발해사의 테마 한 줄은 뭘까요? 자, 1번 발해는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 또는 고려국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실이라든지 문화의 유사성으로 봐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였다. 그래서 참 많이 되는 것이 바로 발해의 어떤 문화 계승성, 발해 속에서 볼 수 있는 고구려 문화를 출제를 많이 하지요. 자, 2번을 볼까요? 어차피 뭐 세 가지지만
한 줄이니까, 그죠? 1번도 한 줄, 2번도 한 줄, 3번도 한 줄이에요. 자, 발해는 중국과 대등한 지위에 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하여 대등한, 그죠? 인안, 대응 등의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하였다. 그렇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자, 이런 것이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우리가 이제 또 보면 되겠죠. 자, 3번을 볼까요? 발해는 9세기 전반, 발해의 최대의 전성기로 알려져 있는 9세기 전반 선왕 때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수시키고 요동지역으로 진출하였다. 이 장면은 여러분들 고대사의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영토상으로. 고구려 광개토왕식의 요동을 바로 발해 선왕 때 요동을 이걸 반드시 명확하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나왔던 것인지 한번 우리가 보기로 하죠. 자, 문제 1번. 자, 문제 1번. 이게 좀 모양이 안 좋으니까 왜 됐을까요? 문제 1번. 자, 발해사 문제 1번. 발해사의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1번. 대조영은 처음 진국이라 칭하였다가 당으로부터 발해 군왕에 봉해진 다음 발해라는 국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발해 창업자 이 대조영은 처음에 나라 이름을 진국, 진이라고 했죠. 그죠? 나중에 발해로 바꾼 것입니다. 2번. 발해는 건국 직후 신라의 사신을 파견하기도 했지만 732년, 733년 전쟁 이후로는 신라와 교류하지 않았다.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들. 732에서 733은 몇 세기입니까? 8세기 전반이네. 그죠? 8세기 전반이면 왕이 누굴까요? 누구? 여러분들. 자, 지금 문제 1번을 풀고 있죠. 여러분들, 발해는 뭐, 대조영 다음에 뭐요? 대무예, 대음무, 그리고 대인수. 이렇게 됐잖아. 그죠? 무예, 흠무, 인수. 그래서, 대무예는 무왕이고, 대흠무는 문왕이고, 대인수는 선왕이고.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무왕은 무력으로 당나라와 전쟁, 그죠? 문왕은 문화에 의한 평화에 의한 당과 교류 친선, 그죠? 선왕은 최대 전성기, 뭐 이렇게 이런 것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발해 왕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 무예, 흠무, 인수, 그리고 세기. 그래서 일단 8세기 초, 8세기 후반. 이건 9세기 전반. 이런 정도였죠. 8세기는 전반에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732에서 733이라고 해서 몇 세기 여러분들? 8세기 전반이니까 무왕 때잖아요. 그죠? 발해가 당나라와 대립되기 때문에 발해와 신라도 대립관계라는 것이죠. 근데 언제부터 발해는 당과 교류했어? 봐봐. 8세기 후반. 대흠무 때부터 당과 교류하죠. 그래서 발해와 신라도 교류하였다. 그 길이 그 길이. 신라도죠, 신라도. 그죠? 신라도를 통해서 발해와 신라가 교류하였다. 친선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정답으로 이렇게 칠 수 있겠죠. 그래서 신라도를 통해서 발해와 신라가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럼 3번 볼까요? 발해 도성에서 발견된 청해공주의 무덤은 중요하죠, 여러분들. 청해공주니, 그죠? 청해공주의 무덤은 굴식 돌방 무덤으로 천장이 무지름 구조. 바로 고구려 무덤 구조와 닮았다. 그렇죠? 4번 발해의 경제는 목축과 수렵이 활발했고, 그렇죠? 역시 반농반목입니다. 농업은 밭농사 중심이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벼농사도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만주를 무대로 했던 발해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발해 문제 2번으로 한번 가보자. 문제 2번. 자, 보겠습니다. 발해는 신라와 남북국 시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남북국시대라는 용어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발해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양국은 대동강과 원산만을 잇는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있다. 그렇죠? 발해의 남쪽 국경선은 대동강이요. 신라의 북쪽 국경선은 대동강이었지. 그렇죠? 2번 발해와 신라는 계속하여 적대 관계에 있었다. 똑같은 질문이죠, 여러분들. 8세기 전반은 대당투쟁 과정이었기 때문에 신라 발해가 적대적이지만 8세기 후반부터는 신라와 당과 교류, 신라와 교류 되죠. 그래서 역시 2번을 동그라미 2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3번 발해는 지금의 함흥에서 덕원을 거치는 신라도를 통하여 신라 물자를 교류한 것으로 보인다. 그랬죠? 4번 역시 남북국이라고 다 끊을 때부터 알아봤잖아. 유독국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딱 나왔잖아. 그죠? 4번 발해사를 처음으로 우리 민족사의 연장으로 보려 하였던 것은 유독공의 발해고이다. 유독공이라는 분은 18세기 실학자였죠? 자 이제 발해 문제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 다음 글에 나타난 발해사에 대한 인식을 반박하기 위한 적절한 활동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을 그렸습니다. 자, 발해사를 우리가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떠드는 딱 한 가지는 발해가 우리 한국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요? 중국 역사 교과서에서는 발해사가 한국사가 아니래. 보세요. 숙말 말갈은 당나라 촉에 이미 당이 기속되었다. 말갈은 당나라에 기속되었대. 7세기 말엽 숙말 말갈의 수령 대조영은 여러 종족을 통일하고 정권을 세웠다. 713년 당 현종이 대조영을 발해군왕으로 책봉하고 발해 도독부 도독에 임명하였다. 이때부터 숙말 말갈이 수립한 정권을 발해라고 이름하게 되었다. 결국 발해의 시조 대조영은 말갈 수령이었네. 그죠? 말갈 수령이었어. 자, 그래서 결국 이 발해사는 그죠? 독립된 한국사가 아니고 그죠? 당나라 역사의 일부, 당나라에 흡수된 그런 지방 정권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주세요. 자, 보기에서 기어 발해가 중앙관제로 삼성육부를 두게 된 과정을 조사한다. 이것은 당나라제야. 중국이죠. 당나라 영향을 받은 것이고, 니은 발해 촌락에서 주민의 다수를 차지했던 종족을 알아본다. 발해 국민의 대다수 피지배층들은 말갈족이었죠. 말갈족. 대것 발해가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에 고구려 왕을 칭한 이유를 살펴본다. 리을번 발해가 멸망하는 고려가 발해 유민을 적극 받아들인 사실의 의미를 파악한다. 그렇죠? 고려 태조 왕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는. 그래서 자, 문제 3번은 여러분들 리을번에서 뭐요? 고려 태조가 그죠? 발해 유민을 보섭하였다. 바로 태조 왕건의 어떤 민족 융합 정책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바로 태조의 무슨 정책? 통일 정책을 여기서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신라 후백제뿐만 아니라 만주에 있던 우리 민족 발해까지도 민족 통합에 힘을 기울이는 왕건의 모습. 그래서 발해 왕자 대광현을 봐요. 발해 왕자 대광현을 그죠? 왕시성을 주면서 이름을 왕계라 하였다. 그죠? 왕계라 하고 발해 왕실 제사를 받들도록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발해 왕자 대광현을 왕계라 하였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일단 그래서 디귿과 리을에서 4번의 정답을 체크하는데 여러분들 요 3번에다가는 이런 걸 좀 추가하면 더 좋겠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이런 어떤 발해가 우리 민족사이고 중국사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두 가지가 있었죠. 또 그죠? 그 두 가지 뭐였냐면 여러분들 독자적인 연우였잖아. 당나라와 다른 발해만의 독자적인 연우 사용.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발해 유학생들은 빈공과에 응시하였다.
빈곤과 시험에 응시하고 빈곤과에 급제하고. 빈곤과는 뭐였어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치르는 시험이었어요. 발해 학생들은 당나라의 내국인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 외국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연호와 빈곤과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당과 발해의 관계는 무슨 관계? 당과 발해는 국가의 관계였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죠? 발해는 당나라 일부가 아니고 당나라 속에 들어있는 지방정권이 아니고 그죠? 국가 대 국가의 관계였음을 보여준다는 사실. 자, 마지막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자, 발해 관련 문제 4번. 발해는 좀 욕심을 내가지고 문제가 4번까지 들어있습니다. 자, 다음 중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그랬습니다. 1번. 당의 삼성육부제를 수용하였지만 그 명칭과 운영은 발해의 독자성을 유지하였다. 뭐 어차피 뭐 나온 얘기니까 뭐가 독자성이었어요? 두 가지. 그죠? 자, 공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왼쪽에 쓰겠습니다. 그 발해의 독자성 두 가지. 삼성육부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하나는 뭐였어요? 정당성의 위치. 그죠? 정당성의 위치. 정당성의 장관은 대내상이었다. 그렇죠? 최고의 관청이면서 귀족회의고 정책결정기구고. 그래서 뭐였어요 여러분들? 삼성이 모두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당성이 중요하고 이 정당성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나라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을 읽어낼 수 있다. 그죠? 합좌제의 전통을 알 수 있다. 재산권과 합좌제는 다시 여러분들 별도의 테마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재산권과 합좌제의 발달을 보여줘. 발해의 정당성. 또 하나 뭐였어요? 삼성육부에서 육부 명칭이 뭐였어요? 육부 이름이 유교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그렇죠? 유교적인 이름이 으로 되어 있다. 유교적인 명칭을 볼 수 있다. 이런 것이었죠. 설명 잘 되어 있죠? 자, 2번 당나라 연호를 사용하였다. X 틀렸죠? 3번 전래체 요충지에 오경을 두었다. 이 오경도 뭐예요 여러분들? 고구려에 쓴 거 관련이 있죠. 고구려의 오부제의 전통을 5개로 나누는 거죠. 발은 5지역에다 경을 수도를 두었습니다. 서울을 두었죠. 4번 최대 영토는 흑룡강과 남으로는 함경도 영흥까지이다. 그렇죠. 북쪽은 흑룡강이요 남으로는 영흥이야. 그러면 해 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지금 4번의 이야기에서 발해는 최대 영토를 자랑했다. 언제? 선왕 때. 그렇죠? 선왕 때 최대 영토를 자랑했는데 서쪽으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서쪽이죠. 가장 중요한 장면이야. 어디까지야? 요동까지. 요동을 발해의 국토로, 즉 과거 영광스러웠던 고구려의 그 요동 지역을 다시 발해가 되찾는 것이죠. 누구에게서? 당나라에게서. 중국으로부터 요동을 다시 빼앗았어요. 찾았어. 그리고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연해주까지 미치고 있었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동그라미 2번이었네요. 자, 이렇게. 자, 일단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우리가 고대사 파트까지 일단 우리가 쭉 이 고조선부터 이 만주 대륙을 향해 쭉 걸어갔던 이 고대사 파트를 우리 한번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 고려 태조 왕건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역사, 잃어버린 우리의 국토, 만주 회복을 위한 그 노력, 이런 부분들을 출발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